자, 오늘 66쪽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할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치? 그리고 분해자는 뭐다? 세 개가 있었다. 웃지 말고. 세균, 곰팡이, 버섯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분해자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이야기했었어. 기억납니까? 자, 기억이 안 난다고? 자, 그러면 작용을 먼저 생각해보자. 작용.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인가? 아니면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인가? 어떤 게 작용이야?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죠. 그리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반작용이죠. 그리고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자, 개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받는 것도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상호작용이고,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상호작용이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아? 자, 개체군과 개체군의 구성 애들이 개체죠? 그치? 개체군이 있단 말이야. 개체군 안에 하나의 개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개체군이 있겠죠? 또 다른 개체군이 있겠죠? 이 개체군 내에서도 개체들이 있겠죠. 이 개체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상호작용이고 여기서 개체군과 개체군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상호작용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 예시를 주고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상호작용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자연재해. 작용이죠. 자, 그러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먼저 봅시다.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조건 중에서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자, 빛 중에서도 뭐냐? 빛의 세기가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식물에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어. 많이 들어봤죠? 양지식물이라는 것은 강한 빛에 적응해서 잘 자라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고 약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이 음지식물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의 식물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잎들은 빛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래에 있는 잎들은 어떻게 됐어? 빛의 세기가 세진 않겠죠. 위에 꼭대기에 있는 잎에 비하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잎을 우리는 음엽, 위에 햇빛을 잘 받는, 즉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자라는 잎을 양엽이라고 합니다. 자, 양엽은 강한 빛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습니다. 뭐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울타리 조직이 두껍습니다. 자, 울타리 조직이란 게 뭐냐? 자, 표피 조직. 여기 보면 이게 표피 조직이죠. 표피 조직 아래에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들을 우리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잘 하겠죠. 그래서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두껍고 초록색이 진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자라는, 즉 빛을 적게 받고 자라는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어때? 얇죠? 얇고
얇고 자, 울타리 조직이 얇기 때문에 잎 자체의 두께도 얇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야겠죠. 이 나름대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때? 잎이 넓습니다. 양엽에 비해서 잎이 넓죠. 그래서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잎이 넓고 얇습니다. 자, 이게 빛의 세기를 세게 받느냐, 약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치?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달라진다. 즉, 빛이라는 환경이 식물이라는 잎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작용의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빛의 파장을 봅시다. 자, 빛의 파장을 보게 되면은, 자, 파장이, 자, 짧은 청색광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청색광이 수심이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긴 적색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파장이 짧은 게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까? 아마 통합과학 첫 번째 시간 배준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배웠을 거야. 그쵸? 그쵸? 파장 위아래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좌우로? 자,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청색광은 지금 파장이 짧죠? 그치? 다른 광에 비해서 파장이 짧잖아? 그래서 청색광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색광은 더 깊은 곳, 그 다음에 황색광, 그 다음에 적색광이 수심을 깊이에 따라서 도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조류들이 어떤 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조류들이 자랄 수가 있겠죠. 자, 녹조류들 같은 경우는 자, 적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라겠죠. 그리고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자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녹조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녹조류. 자, 김은 뭘까? 이렇게 가려야지. 김은 뭐라고? 자, 김. 김은 뭘 것 같아?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중에서. 뭐라고? 갈조류, 홍조류죠. 빛을 이렇게 딱, 김을 갖다 빛에다 이렇게 비춰본 적 있어? 굽기 전에 붉은색을 띱니다. 자, 그래서 김은 홍조류죠. 자, 그 다음에 미역 같은 경우. 그래, 미역. 얘도 미역 하면은 녹조류로 많이 하는데, 미역 갈색이죠? 그렇지, 말려 초록색이고. 갈색이죠? 미역국 끓여놓은 거 보면 갈색이잖아. 자, 녹조류, 카레. 카레 같은 게 녹조류죠? 자, 그래서 녹조류, 그 다음에 갈조류, 홍조류를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조류들이 자라는 그 수심의 서식지가 달라지죠. 자, 이것도 작용의 이해가 되겠죠. 자, 일조 시간을 봅시다. 자, 일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의 생식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봄에 주로 조류들이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뭐 송어나 노류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번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동물의 생식 주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일조 시간이 어때?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가 되겠죠. 또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떤 것들은 자, 빛이 길다. 자,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 얘기를 하죠. 자, 빛의 장일식물이라는 것은 자, 일자가 낮 일자야. 자, 해가 있는 시간이 길다. 길 장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꽃을 피는 애들이 장일식물이고, 단일식물은 어때? 일장이 짧은 시기를 지나야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식물들이 단일식물입니다. 그래서 일장, 즉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아래 자료 분석을 한번 봐봅시다.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보는데, 자, 보면은 이 점선을 뭐라고 하느냐? 임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 시간보다 길이가 더 길면은 자, 어떤 시간이 기냐가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수선화 같은 경우는 어때? 낮의 길이가 더 길 때 꽃이 피었죠. 그치, 여름에 피운다. 옷은. 자,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 지금 뭐냐? 수선화가 되겠죠. 여기서는 수선화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어때? 일장이 짧은 그렇죠? 단일 식물이 되겠죠. 단일 식물에 꽃이 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수선화 같은 경우는 장일 식물이죠. 그리고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단일 식물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일장의 기간이 기냐 짧냐로 이름을 붙였어.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암기가 더 중요합니다. 암기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을 얘기해.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연속적으로 짧다. 임계 시간보다 짧으면은 자, 개화하는 게 장일식물입니다. 갑자기 헷갈리죠? 자, 봐봐. 수선화를 봤을 때 수선화가 자, 어두운 이 암기가 어때? 암기 시간이 임계 시간보다 짧죠? 짧은 시간에 어때? 꽃이 피니까 장일식물인 거야. 밤에 꽃이 아니, 이게 일장이 긴 때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일장의 시간보다는 일조 시간보다는 어두움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어두운 시간이 임계 시간보다 짧아야지 꽃이 피는 게 장일식물이다. 자, 그리고 임계 시간보다 어두운 시간이 더 길 때 꽃이 피는 게 단일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 시점에 빛을 줬어. 일시적으로 빛을 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때?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임계 시간보다 짧아 길어? 짧았어. 짧지? 그러면 얘는 꽃이 필까 안 필까? 그래 안 필까? 그래서 암기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 연속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우리가 북극에 사는 여우와 사막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왜 달라? 날씨가 다르니까. 왜 날씨가 다르면 그 생김새가 다를까? 정원, 우선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어때?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말단부가 작죠.
그렇죠. 말단부가 작다고. 그리고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작지만 말단부가 큽니다. 자, 말단부가 크면은 표면적, 부피에 대한 최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 방출이 쉽죠. 그렇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크고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열 방출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생물의 생김새가 약간 달라지죠. 이거 역시 뭐가 되겠어? 작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뱀 같은 거, 겨울, 뱀과 개구리는 겨울에 잠을 자죠. 그치? 왜 잠을 자? 추워서. 추워서 잠을 자는 거야. 자, 뱀과 개구리는 자, 정원 동물이야, 변온 동물이야? 변온 동물이단 말이야.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온도도 변해.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 몸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럼 물질 대사가 제대로 될까? 안 되죠. 그래서 겨울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여우들의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역시 온도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되겠지. 자, 식물. 여기 보면은 지금 호랑나비가 있는데, 자, 나비가 언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약간 다릅니다. 몸집의 크기가 약간 다르죠? 왜냐면 알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애벌레가 되겠죠? 그래서 애벌레가 크는 환경이 어때? 본인들이 크는 환경이 유리할 조건이 되면 잘 자라겠죠. 그래서 봄형과 여름형에서 여름형이 더 크다라는 크기가 큽니다. 역시 뭐냐?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 이번에는 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자, 물은 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질 대사, 즉 어때? 물질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난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곤충을 봤을 때 곤충의 껍데기가 딱딱하죠? 키틴질로 돼 있단 말이야. 왜 키틴질로 돼 있냐? 수분이 방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분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곤충의 외껍질이 키틴질로 돼 있고, 우리 알 같은 경우 보면 알 같은 경우도 딱딱하죠. 역시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딱딱한 그런 키틴질로 되어 있다. 알이잖아, 계란도. 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때? 잎이 가시죠? 왜 가시로 변했어? 수분이 방출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기 식물체 내에 저수 조직, 즉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낙타 같은 경우도 어때? 속에 뭐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저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꽃잎이라든지 우리 벼 본 적 있어? 쌀, 볏짚 본 적 있어요? 볏짚? 자, 우리가 여기 하단에 보면은 나무 가지를 꺾었어. 나무 가지를 꺾고 딱 보면 아니 비어있니? 채워져 있다고. 꼼꼼하게. 근데 벼 같은 경우는 딱 꺾었어. 아니 꽉 차 있어? 비어있지. 자, 왜 비어있냐? 벼 같은 경우는 물이 잠겨있는 곳에서 크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공기가 잘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기가 구성되어 있는 거야. 연꽃도 마찬가지로 잎이나 줄기에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즉 물에 의해서 작용된 예가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을 봤을 때, 자, 토양이 우리가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지표면 위에 누가 진원이가 서 있어. 자, 그러면 자, 이 토양 안에는 세균들이 많겠죠? 여기를 뚝 잘라서 봤더니 지표면 여기 바로 위에는 뭐냐?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이 살 수 있겠죠? 자,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겠어? 여기 깊숙한 곳에 살겠죠? 그래서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 현깁성은 자, 토양 속 깊은 곳에서 살고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은 지표면에서 삽니다. 이러한 것 역시 뭐야?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작용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 자, TV 보면은 최근에 뭐 본 거 있어? 태계주로해서 기안84가 갔던 그 멕시코 어디 고산지대 가잖아. 고산지대 가면은 우리가 머리가 엄청 아프잖아. 고산병에 걸리죠? 왜 고산병에 걸려? 어, 인기 밀도, 인기 중에서 좀 있는 거 같아. 그렇지. 희박하니까 우리 몸에 뇌에 제대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요. 자, 이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어때? 고산병에 걸려?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적응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보다 적혈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산병에 안 걸리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적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가면은 고산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거 역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예가 되겠죠. 사람들이 피를 지는 그리고 피도 진하냐고? 색깔이 또 진할 수도 있겠지. 적혈구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자, 봅시다. 자, 1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랬죠. 생태계 구성 단계.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죠. 자, 이 개체군, 여러 개의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군집에 환경이 포함되면 생태계가 되는 거죠.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있겠죠. 자, 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식물이 강합성하는 것은 생산자에 해당하죠. 아니다, 작용이구나.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식물이 강합성하는 것은 작용에 해당하죠. 뭐 분해자가 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거, 상호작용이 되겠죠. 분해자도 하나의 개체군일 거고 식물도 하나의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상호작용이죠. 낙엽이 썩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반작용이 되겠죠.
낙엽이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자, 다음 이와 관계 깊은 환경 요인을 보기에서 보시오. 그랬어. 수선화는 낮의 길이가 긴 봄과 초여름에 꽃을 피운대. 일주 시간이 되겠죠. 자, 낙타는 진한 농도의 오줌을 소량 배설한대. 물이 될 것이고.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 온도가 되겠죠. 바다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조류가 서식한다. 재파장이 될 것이고. 자,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보다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의 크기가 더 크고 색도 화려하다.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장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알죠? 다섯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 그치? 자, 봅시다. 1번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는 거 그렇죠? 개체는 동물 종만 해당해? 식물도 해당하죠? 세균도 해당할 것이고. 틀렸고. 군집은 다양한 생물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여러 개의 개체군이 서로 모여서 군집이 되니까 맞고. 개체군을 구성하는 생물은 모두 동일종이죠. 그렇죠? 개체군 내는 동일종일 것이고 생태계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 맞죠? 생태계는 여러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 생산자를 얘기하죠. 자, 누가 생산자냐? 1번 저가 되겠죠. 가끔 분해자를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곰팡이를 생산자라고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조심해야겠지. 다음 중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은 생산자 맞죠?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를 하는 것은 작용에 의해래. 그렇죠? 온도가 토끼한테 영향을 주는 거겠죠. 버섯은 생물 사체를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 맞고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는 거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4번 봅시다.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를 한다. 이거는 작용이 되겠죠. 식물의 강합성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반작용이 되겠죠.
곤충은 꽃에서 꿀을 얻고 꽃은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는다. 상호작용이죠. 이게 다들 헷갈려라는데. 상호작용이죠. 곤충도 하나의 생물이고 꽃도 하나의 생물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상호작용에 해당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가는 작용에 의다. 맞죠? 나의 또 다른 예로 일조량이 적어 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있다. 그쵸? 작용이 되겠지, 이거는. 자, 다의 또 다른 예로 토끼와 스라소니의 먹이 관계가 있다.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5번. 그림 가와나는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두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게 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가 양옆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가 음엽이 되겠죠? 자, 이런 잎의 두께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냐? 빛의 세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지. 왜 두 문제가 많대? 그러면은 9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작용이 되겠죠? 작용이 될 것이고 나가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가 뭐야? 상호작용이 되겠죠? 맞니? 자, 7번 봅시다. 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 소비자가 되겠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생태계가 되겠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 생산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게 분해자가 되겠죠. 자, 라는 소비자이다. 아니죠? 자, 다에는 식물이 포함된다. 맞죠? 라는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 맞고 가부터 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가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포함하는 거죠. 소비자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무슨 문제들이 초등학생 문제 같다. 모르네. 자, 그림은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홍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청색광을 이용한대. 홍조류 청색광 이용하는 거 맞죠? 맞고. 적색광은 파장이 짧아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투과하죠? 맞고. 맞냐? 적색광이 파장이 짧아? 지금 파장이 제일 길죠, 적색광이. 파장이 길어. 조심해야겠지. 자, 해조류의 분포가 수심에 따라 다른 것은
수심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9번 봅시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는 거죠. 추운 지역에 사는 여우일수록 몸집이 큰 거 맞죠? 여우의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은 빛 때문이죠. 빛이 아니면 뭐야? 온도가 되겠죠.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 몸의 말단 부위가 크다. 맞죠?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 체외로 방출되는 열의 양이 적다. 맞고 이와 같은 예로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와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의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지. 과제로 10번부터 14번. 역시 서술영 선생님이 볼 거야. 신경 써서 문제 풀어오시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페이지 68쪽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생태계 평형 초등학교 때부터 줄고차게 많이 했었죠? 자, 생태계라는 게 뭐였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을 모두 작용하는 것들. 이게 생태계였죠. 이러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자, 생산자가 독립영양생물로서 본인이 영양소를 만들죠. 만들면은 1차 소비자가 그걸 섭취하고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섭취하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그 전 단계의 소비자를 섭취해서 본인이 영양을 얻죠. 이러한 먹이 단계를 우리는 영양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먹이 단계가 단순한 걸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 하고 자, 먹이 사슬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전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더 유리하나? 당연히 먹이 그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뱀이 사라졌다. 고 칩시다. 자, 그러면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독수리도 멸종하죠. 뱀이 없으면 독수리도 멸종한단 말이야. 뭐라고? 뱀을 먹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뱀이 없어지면 독수리가 멸종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먹이 그물에서는 어때? 개구리다. 뱀이 사라지게 되면은 족제비도 있고 토끼도 있고 쥐도 있죠. 그 외에 먹을 것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더 유리하죠. 멸치, 탐구활동 봅시다. 멸치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알아보자. 그래서 멸치의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을 관찰해서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를 알아볼 건데, 자, 마른 멸치를 물에 불렸대. 그리고 해부칼로 멸치를 해부해서 위를 꺼냈어. 그래서 위를 꺼낸 후에 위를 절단해가지고 면봉으로 긁어서 위 속의 내용물을 꺼내죠. 그래가지고 이 면봉을 다시 문질러가지고 그 유리덮개로 덮개 유리를 다시 받침 유리에다가 문질러가지고 덮개 유리를 덮어가지고 현미경을 관찰하죠. 그랬더니 자 멸치 윗속에서 발견된 게 뭐였냐? 플랑크톤이죠. 플랑크톤도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단 말이야.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강합성을 하는 애들일 것이고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는 여기서 말하는 거, 자, 흐른다고 표현을 했죠. 자, 왜 에너지는 흐르느냐?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태양 에너지가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생산자가 받을 것이고 이 에너지를 생산자가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 1차 소비자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소비자 역시도 본인이 에너지를 쓸 것이고 일부는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역시 일부는 본인이 쓸 것이고 일부는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3차 소비자 역시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 에너지가 다 흘러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지죠 다시. 그러면 또 어때? 지속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로 할 때는, 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치? 이 화학 에너지를 본인이 쓴단 말이야. 호흡한단 말이야. 호흡하면 어떻게 되냐?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이 화학 에너지를 먹음으로써 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또 본인이 세포 호흡에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때? 열 에너지로 다 방출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양은 자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 자 피라미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의 양이 피라미드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가 뭐가 되겠어? 생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3차 소비자가 있으면 3차 소비자고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걸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데 이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왔냐? 개체수 나왔죠? 개체수도 역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죠. 자, 생물량 역시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물어볼 수가 있겠죠. 생물량, 선생님, 생물량이 무엇입니까? 생물량이 뭐야? 공유수. 본인, 이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을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아까 에너지도 어땠어?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거 세 가지. 뭐였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듯 자, 지금은 피라미드 형태를 했었어. 자, 피라미드 형태가 반대로 돼 있는 거. 우리가 그걸 역피라미드 형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이런 형태라면 역피라미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역피라미드 형태는 어때? 생산자가 제일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것 역시 세 가지가 있다. 에너지 생산량 다른 말로. 자, 세 번째라고 하겠지.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개체 크기입니다.
자, 역 피라미드 첫 번째가 뭐였어? 개체수였어. 아니, 피라미드가 첫 번째가 개체수였죠. 역 피라미드는 개체 크기입니다. 어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 크기가 커지죠? 자, 두 번째 생물 농축입니다. 혹은 중금속 농축이라고 하면은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어때? 중금속 농축되는 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농축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역피라미드 형태다. 서로 구분을 해야겠죠? 자, 에너지 양은 피라미드 형태고 에너지 효율은 적은 양을 얻어서 잘 쓰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되겠죠. 에너지 효율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자,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됐었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의해서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가 되느냐?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면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평형 상태여가지고 피라미드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죠. 자, 일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은 자,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생산자가 감소하겠죠? 먹이가 많이 먹게 되니까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3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생산자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또 다시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뭐냐? 이 평형 상태가 이러한 삼각형 형태를 가졌었어. 근데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꼭 이러한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 다른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꼭 처음에 그 평형 상태랑 똑같은 평형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 자, 인간의 간섭이 가장 큰 생태계 파괴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카이바브의 고문에서 자,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 늑대의 상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늑대를 상향을 하니까 어때? 늑대는 감소하게 되겠죠. 늑대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지. 자,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초원에 있는 먹이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 다시 이 생태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즉 인간의 간섭이 어떻게 됐어? 생태계를 파괴시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이게 다시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지구가 한 기체를 없애실 수 있는 무조건 인간부터 없애고 그치, 인간이 제일 많이 파괴시킨 거, 그치?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생태계 파괴를 시키느냐? 자, 환경 변화. 누가 제일 많이 시키는 환경 변화? 인간이 많이 시키죠.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여기 산 같은 것도 뭐 아파트 짓는다고 파괴하거나 공원을 만든다고 파괴하거나 그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 변화를 많이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역시 생태계를 파괴시키죠. 그리고 역시 또 환경오염 역시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태계가 보존이 되겠지.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자, 인간이 개발하더라도 무엇을 해주면 생태 통로를
설치해주게 되면은 그나마 환경 생태계 파괴가 조금 덜 되겠죠. 자, 그리고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시켜 준다든지 옥상 정원, 어떤 숲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이 뭐야? 몰라? 자, 도시만 온도가 좀 더 높아. 그죠? 왜 온도가 더 높아? 또 여름 기준 에어컨 숲이 없잖아. 나무가 없어서 그래. 그치? 그래서 이런 도시, 옥상 같은 거, 건물 옥상에 숲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좀 더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열섬 현상을 방지하겠죠. 바다 자, 그러면 개념 학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별로 내용이 많진 않죠? 내용도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사람 3일214에 생기는 일정은 음. 로드식 이익과 동일시되는 동일한 것. 위의 것이 인간의 개발. 인간이 개발하니까 딸려 없는 것이긴 하죠. 자, 봅시다. 다음 중 생태계의 먹이 관계와 생태계 피라미드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겠죠. 토끼풀, 토끼, 독수리의 먹이 관계에서 독수리는 3차 소비자입니까? 2차 소비자죠. 2차 소비자이자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니까 X가 되겠죠. 자, 먹이 관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와 같은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한다. 맞죠?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물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은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한대. 줄어들죠. X가 되겠지.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를 갖죠. 자, 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한 상태를 생태계 평형 상태라고 하죠. 자, 생태계 평형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먹이 관계에서 유지되죠. 자,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해 평형을 유지시키죠. 평형 상태를.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시키는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이 있었죠. 그러면 71쪽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1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독수리는 이 먹이 사슬 영양 단계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이제 4차 소비자 혹은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개구리는 3차 소비자입니까? 1차, 2차, 1차, 1차, 2차. 2차인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우선 틀렸고. 자, 이 먹이 그물의 최종 소비자는 수리 부엉이하고 족제비죠? 맞고. 자, 뱀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구리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3번. 그림은 생태 피라미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이 되겠죠.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지. 자, 4번. 그림은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기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회복되는 순서 과정을 순서대로 쓰랬어. 자, 먼저 라가 되겠죠. 1차 소비자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라가 1차 소비자 증가하게 되면 다시 나처럼 되겠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1차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평형 상태가 유지되니까 가가 되겠죠. 그래서 라나 다 가가 되겠죠. 다음 중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가뭄, 홍수 등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죠. 맞고. 생태계는 평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생물 종수가 적고 먹이 관계가 간단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안정됩니까? 아니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할 것이고 한 영양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양 단계도 따라서 감소하거나 증가하면서 평형 상태가 회복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6번 봅시다. 그림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간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법으로 제정을 하거나 그래야겠죠. 에? 자,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 그러면 옥상 정원이라든지 숲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 자, 디귿. 인간 활동에 의해서 파괴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이죠. 디귿이 되겠죠. 생태 통로라든지 서식지 파괴시켰으니까 뭐 단편화시켰을 때 생태 통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복원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디귿에 해당하겠죠. 과제 73쪽까지 풀어가지고 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